삶은 정념과 삶에서의 의미. 내가 옹호하고 싶은 입장의 논제는 인간의 삶의 의미는 우리의 정념 속에 있고 그 밖의 다른 그 어디에도 없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따라서 이것이 낭만주의의 새로운 변형으로 해석되는 것도 당연할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옛 낭만주의와 새로운 낭만주의의 명확한 구분을 역설하고자 한다. 의미의 원천으로서 정념이 담당하는 역할은 똑같을지 모른다. 하지만 정념들의 본성은 상승할 수 있는 만큼 변화했다. 나의 논제에서 정념들은 이성과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정념들과 이성은 함께 결합하여 하나의 단일체가 되어야 한다. 셸리가 꿈을 본 것처럼 나는 우리의 모든 행위를 정념의 날개를 달고 있는 사유의 성직자들로 보고 싶다. 아이리스 머독은 사르트르의 철학을 기술하기 위해서 낭만주의적인 합리주의라는 적절한 용어를 만들어냈다. 누군가는 이 용어를 뒤집어서 내 철학을 합리적인 낭만주의라고 부를지도 모르겠다. 이 합리적인 낭만주의의 핵심은 감정이란 우리를 희생시키는 맹목적이거나 비합리적인 힘이 아니라 판단력이라는 명제이다. 감정은 영혼의 생명력, 우리의 가치를 대부분의 원천, 대부분의 다른 정념들의 토대이다. 기분은 단지 일반화된 감정에 불과하다. 그리고 야망과 의무감, 소망들과 희망들, 심지어 사랑과 성욕처럼 전적으로 인간만의 것으로 간주되는 욕망들을 모두 포함하여 많은 욕망들이 감정의 토대를 두고 있다. 우리의 세계, 우리가 다른 사람과 맺는 관계들,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자아들을 구성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이 아니라 바로 정념들이다. 나의 주의를 끄는 것은 다양한 감정들 사이의 차이들, 자아와 대단히 정교한 일단의 판단력들이 지닌 세계관들을 구별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참 아마 여러분이 짐작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정념들에 의해서 정해지는 순간들, 사랑과 두려움, 화와 시기심, 자긍심과 수치심, 희망과 허영에 의해서 정의되는 순간들에 채택하는 관점이다. 나의 세계와 리얼리티, 주관성. 나는 사랑에 빠져있고 나의 세계는 반사되는 사랑의 빛으로 빛난다. 전화기는 소리가 울리기 훨씬 전부터 그녀가 전화할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소리치고 싶을 정도로 훈쾌한다. 오래된 포도주 잔은 뿌옇게 얼룩진 외관에도 불구하고 반짝거린다. 그녀가 저 잔으로 마시곤 했지. 물론 그녀는 오지 않을 것이다. 나의 세계는 환영들과 그릇된 희망들, 과장된 의미들과 위조된 기억들이 한데 묶여있는 다발이다. 나는 나의 현실 감각을 상실했다. 나는 접촉을 잃었다. 나의 감정이 나를 도취시켰고 나의 세계관을 왜곡했으며 나를 일시적으로 무해한 광기의 상태로 밀어넣었다. 그런데 내가 잃어버린 리얼리티는 뭔가? 어찌하여 내가 보는 광경들은 환영들이고 나의 희망들은 그릇된 것들인가? 왜 사랑으로 빛나는 나의 세계는 리얼리티의 따분한 잿빛 세계보다도 덜 실제하는가? 리얼리티는 뭔가? 실제하는 모든 것이라고 당신은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의 세계는 행복한 세계이고 당신의 세계는 화가 난 사람의 세계다. 그의 세계는 냉소주의의 단조로운 세계이다. 그 행복은 실제하는가? 또는 당신의 화를 내는 대상들은 실제하는가? 또는 그의 냉소주의의 단조로운 투명성은 실제하는가? 어떻게 리얼리티가 동시에 행복하고 불쾌하고 단조로울 수 있으며 우리 각자에게 그럴 수 있는가? 리얼리티는 그것들 중에서 어느 것도 아니다 라고 당신은 말한다. 리얼리티는 바로 있는 것, 즉 사실들이다. 나머지 다른 것들은 우리 안에 있다.
그렇지만은 행복한 것은 단지 나만이 아니다. 나의 세계는 반짝반짝 빛나고 즐거우며 노래하는 새들과 선명한 색채들이 있다. 그리고 당신의 세계, 그 안에서 가장 실질적인 것은 불쾌, 당신의 화를 불러일으키는 모욕이 아닌가? 당신의 세계에서 새들의 노래는 방해가 되는 소음이고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의 세계에서는 똑같은 노래가 그저 음조와 도수는 있지만 가락은 없는 소리, 무의미한 휘파람이 단조롭게 반복되는 것에 불과하다. 이것들 중에서 어느 것이 사실들이고 어느 것이 우리가 부과한 거짓이고 환영인가? 리얼리티에 관한 이런 견해를 주장하는 것은 철학자들만이 아니다. 모든 종류의 리얼리스트들도 리얼리티의 가치들과 의미들을 떼어내는 데 동참한다. 마치 열성이 지나친 10대가 낡은 캐딜락에 엉성하게 입혀놓은 너무도 불필요하고 어수선한 크롬 도금이나 한 듯이 말이다. 가치들이 없는 사실들의 정체성을 제외하면 리얼리티가 하나만 있다는 생각은 우리 사회에서 거의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견해이다. 저기 바깥에 있다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견해만을 필요로 한다. 그것은 단지 우리가 경험과 다른 어떤 것이 있으며 이것은 그 리얼리티를 상당히 정확하게 표현한다는 견해만을 필요로 한다. 즉 우리가 우리의 지각들이 정념들에 의해서 왜곡되도록 놔두고 정말로 중요하지 않은 일들에 마음을 쓰고 사실은 그저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있는 것뿐일 형편없는 상황에 말려들게 되는 때를 제외하고 말이다. 모든 논쟁을 정죄하는 요소로서 절대 진리와 리얼리티는 활기 없는 개념은 감정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 불가능하게 만든다. 리얼리티는 타고난 모든 힘들에도 불구하고 무력하다. 리얼리티는 어떤 가치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리얼리스트는 모든 관심사들을 관념적이고 바보 같다고 사실은 가치 없고 그저 있는 그대로 있을 뿐이라고 공격할 수가 있다. 리얼리티에 반대하는 주장을 펼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난센스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리얼리티가 대답을 제시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 그것들은 의미와 가치의 문제들이다. 유일한 하나의 리얼리티가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다. 하지만 그 리얼리티의 근원은 단순히 우리의 경험만이 아니며 단순히 우리의 가치들과 해석들로부터 자유로운 우리 앞에 있는 세계만도 아니다. 리얼리티는 아주 특별한 종류의 사유와 함께 출현한 대단히 정교한 개념이다. 그 아주 특별한 종류의 사유란 과학적인 사유 혹은 객관성을 말한다. 객관적인 관점은 인간 지식의 특징이고 가장 위대한 과학적인 업적들의 뼈대이고 무지와 어리석음에 대항하는 인류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반성과 순수, 너 자신을 알라. 만일 정념들이 향기처럼 만든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배에 차다가 나오는 가스처럼 우리의 내부에 있는 비개인적인 힘들이라고 한다면 정념들에 관해서 자기 지식은 어쩌면 즐거워하거나 당혹스러워하면서 어떤 일들을 설명하지만 그 일들에 확실히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의사의 논평이 지나지 않는다. 반면에 만일 우리의 정념들이 주관적인 판단들이고 우리 자신과 세계에 관해서 해석의 형태들이라면 우리가 그것들에 관하여 해야 하는 말들은 정말로 차이를 만들어낼 것이다. 생리 기능들과는 달리 우리의 판단들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들의 영향을 틀림없이 받는다. 교육과 교양에 있는 분명의심들이 자부심의 요구들과 너무도 맞지 않는 사회에는 당연히 정념을 옹호하는 반발이 틀림없이 있다. 반성은 정념을 주시하는 무능한 관찰자를 필요로 하지 않고 정념들을 전부 제어하려고 시도하는 억압적인 독재자를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 반성은 정념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정념이 우리의 세계를 구성하는 데 참여한다. 반성. 짝인 정념의 신화처럼 순수의 신화는 그것만의 매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은 그것은 또한 자기 이속만 차리는 변명 시스템이기도 하다.
순수 신화의 또 하나의 관련된 이점을 가지고 있다. 즉 자의식이 없으면 삶의 의미를 묻는 것은 전적으로 불가능하다. 부조리의 관념 자체가 부조리가 된다. 비판적인 자기 반성에 앞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도 없고 선택의 문제나 가치의 문제도 없다. 내가 하는 말은 끊임없이 나에게 모습을 드러낸다. 삶이 싫어지고 방종한 유혹들과 냉정한 양심의 명령들 사이의 갈등들에 낙담하고 혼란을 느끼는 사람이 어떻게 이 신화에 이끌리는지 이해하기는 쉽다. 하지만 어쨌든 스스로의 회개는 불가능하다. 분개하고 미워하고 화를 내고 질투하거나 죄책감을 느낄 수는 있지만 이런 정념들은 이제는 그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사르트르. 요점은 항상 이 단단한 보석 같은 불꽃으로 태우고 정념은 단지 강화된 갈등적인 융합일 뿐 아니라 심리주의에서처럼 삶 전체를 화물하게 의식하게 해주는 삶의 방식이라는 점을 모두가 잊고 있다. 삶의 의미,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들이 빈번하다. 그 이유를 파악하기는 어렵지 않다. 일반적으로 제기되는 그대로의 질문은 엉터리 대답이 아니라면 대답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삶의 의미를 이미 알고 있지 않다면 철학이 그에게 말해줄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는 점이다. 어떤 점에서는 그렇다. 철학과 반성적인 사유의 허세에도 불구하고 삶의 의미는 그런 고상한 곳에서가 아니라 철학 아래에 있다고 가정되는 정념의 늪 속에서 발견될 것이다. 삶이 무의미하다는 느낌은 정말로 문제인 것은 아니고 단지 구체적인 정신적인 질병을 보여주는 초상적인 징후에 불과하다. 무의미하다는 의식은 후미를 떨어뜨리는 어떤 정념의 인정받지 못한 지배에 근거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정념은 우리를 끌어내리고 자기를 비하하는 미묘한 차이의 거리를 두고 방어 자세를 취하는 상태로 우리의 세계를 구성한다. 심지어 합리주의와 이성 숭배의 오랜 역사까지도 정념의 절대적인 중요성을 분명히 인식하는 사유의 저리에 침륜되어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지혜와 좋은 삶의 이성은 정념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정념이 이성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상태이다. 나는 남자와 여자는 반쪽은 불멸의 사유이고 반쪽은 짐승 같은 정념들로 분할된 영혼들이 아니라는 명제로 정념의 신화를 대체하고 싶다. 그런데 이렇게 두 개로 분할된 영혼의 이미지가 그리스와 파우스트 그리고 자기 안에서 단순히 인간적인 것 이상의 어떤 것을 찾으려고 시도해온 모든 사람들을 따라다니며 괴롭게 한다. 이른바 삶의 무의미를 제거하기 위해서 나는 우리 삶 속에 의미를 제거하는 정념들을 상세하게 고찰할 것이다. 다른 말로 나의 목적은 이성과 정념 사이에 발생하는 심신을 쇠약하게 하는 불필요한 갈등들을 깨부수고 파괴하여 우리의 이성을 부정하지 않고서도 정념들의 진가를 인식할 수 있게 보강하는 것이다. 나의 목적은 지혜라고 불리곤 했던 조화로운 힘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그것을 우리 자신 속에 실현시키는 것이다. 단순한 힘뿐 아니라 조화로운 힘과 욕망들과 사람들도 지성과 조직을 구성하는 그 질서에 들어간 더 강한 자의 권리가 아니라 전체 조화로운 화합,